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학습심리학 1주차 1차 시가 되겠죠. 저 이름은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습심리학. 여러분 뭐 심리학 과목을 다른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고 또 심리학 익히 관심과 배경 지식이 있는 시니까 또 이 학습 심리학까지 또뭐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들으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학습 심리학 하면은 그걸 배우면 뭐 공부 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하지만 제가 흔히 쓰는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일각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하는 이런 이제 글자 공부 이런 것들이 학습 심리학에 있어서는 그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범위의 우리는 삶 전반 생존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우리의 어떤 생존, 이 사회 적응을 위한 공부인데 이것 생존 적응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이제 학습 심리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차 여러분 교환도 갖고 계시지만 보면은 뜬금없이 자연선택 기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학습 심리학 하러 왔는데 이거 자연선택이 뭐 생물학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왜 이걸 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 되니까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자연선택 기제부터 설명드리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는 왜 배워야 합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배운다는 것인데 왜 배워야 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배우게 됩니까? 제 표현이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는 뭘 배운다 하면은 바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상황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은 철학에서도 아주 심오하게 논쟁하지만 정말 우리가 능동이냐 다른 동물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능동, 수동이라는 직관, 상식화해서 소통을 하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따져보면은 과연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공부하시는 게 능동적으로 자유의지에서 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보다는 왜 배우게 됩니까 라는 이 표현은 저는 더 선호해요. 바로 왜 우리는 배우게 되는지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지를 지금 1차 시에 걸쳐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 기제란 말이 메커니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데 바로 이 자연선택이라는 걸 먼저 소개하는 거. 그래서 이 큰 제목이 오늘 첫 페이지에 보실 때 이 큰 제목이 선천적 기제인데 여기 무슨 말이 있었죠? 적응 기제라는 게 있었죠.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적응을 위한 또는 적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배움이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기제인데 그 기제 중에 선천적인 것이 있다. 이 선천적인 용어가 있다는 것은 후천적인 용어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후천적인 개념이 없다면 선천적인 용어 설표 없이 그냥 적응 기제 하면 될 텐데 선천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은 이 후천적인 적응 기제가 있다는 것. 바로 이 후천적인 적응 기제가 여러분이 심리학 개론에서 이미 들어보셨을 파블로프,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한 학기의 대부분을 소개할 것이고 바로 그 전에 이런 후천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적응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선택 기제예요. 그래서 이번 그리고 이후차 시에 이 자연선택 기제와 관련해서 쭉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기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으시고 뭐 요즘 이런 용어들이 흔히 접하니까 아실 텐데 바로 이 자연선택 기제라는 것은 다윈 하면 유명한 다윈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 메커니즘이 자연선택 기제인데 바로 이 자연선택 기제가 선천적 적응 기제이며 바로 우리가 배울 수밖에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 중에 타고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 이후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지우고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네, 선천적 적응 기제. 자, 여기 보면은 뭐 헤라클레이토스, 루크레티우스라는 뭐 이렇게 철학자들의 명언, 경구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요지가 뭐냐면은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를 강조하는. 그리고 이 밑에 루크레티우스 같은 맥락입니다만
불변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그 자체만 불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우리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문화, 문명, 역사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죠. 저 자신도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저 같은 경우 김시현, 뭐 나는 예전에 김시현, 지금 김시현, 앞으로도 김시현 이렇게 하지만 하루 중에도 우리 입안의 세포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어지고 입안의 세포가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심리학 하시니까 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에 있는 세포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몸도 소위 이 몸을 매개해서 뭐 마음이라고 경험하는 어떤 현상도 그리고 이 주변 모든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저 표현하려면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한다면은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적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배운 것이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 배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후 시간에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는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그 배운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적응을 통해서 이 변화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즉 적응, 구체적으로 생존하게 되어지고 생존만 하나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다른 개체를 남겨야 되겠죠. 번식.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선천적 적응 기제고 동일하게 이러한 적응이란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것이 후천적 적응 기제로 파블로프, 스키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학습 심리학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글자 공부하는 것도 바로 사회가 요구하잖아요. 이 학습 심리학을. 그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 심리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능력과 앞으로 배워들 그런 것들이 갖춰진 하에 이게 나타나는 하나의 또 수면 위에 드러난 병선의 일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학습 심리에 포함되지만 이보다 더 큰 그림을 한 학기 내내 이제 소개하려고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는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 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은 변하니까. 그럼 거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와 같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럼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이 뭔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변하는 방식이 우리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다. 선천적 적응 기제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자연 선택이다. 이걸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어떤 유기체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해서 후천적 적응 기제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예, 앞에 두 자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너로 유명한 조작적 조건화. 또는 여기다 도구적 조건화. 이름이 두 개예요. 이것도 이름이 두 개예요. 파블로프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이것도 파블로프식 조건화. 제가 다 적지 않고 그냥 앞에 자만 적겠습니다. 뒤에 지금 제가 조건화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개론 들어보신 분들은 조건화라는 말을 익숙하실 텐데 이 조건화라는 말 대신 학습이라는 말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고전적 학습, 조작적 학습 그리고 또 살펴볼 그런 것들이 후천적 적응 기제, 변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선천적 적응 기제는 우리 이 시간 큰 제목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진화라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전체가 꾸려지는 거. 그래서 제가 잘 하는 비유로 하자면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선천적 적응 기제, 자연 선택이고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후천적 적응 기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가 되지 않으면, 즉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파블로프니 스키너니 반듀라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얘기가 됩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 제가 또 좀 치우고요. 혹시 또 이 슬라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자연 선택 보겠습니다. 변화에 적응한 선천적 기제다. 금방 말씀드렸고요. 한 종의 생존에, 한 종이라는 건 개체 집단이죠. 저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생물학자리 이름 붙인 그 카테고리, 그 종 안에 포함되는 한 개체죠. 근데 이 자연 선택은 그 한 개체가 모인 그 개체 집단 전체, 종의 생존에 기여하는 특성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특성은 사라지는 경향을 자연 선택
일어나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경향, 이러한 현상이 쭉 일어나는 것을 자연선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에 포함된 저는 뭐 호모삼피에스라는 인간의 종에 포함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특성을 이제 보겠지만 이러한 생존에 기여하는 즉 생존에 적응적인 그런 특성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특성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즉 학습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천적 요소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저는 산, 강, 바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내추럴은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추럴은 스스로 그러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히말라야 또는 뭐 아마존 밀린 숲, 뭐 지리산 깊은 산속 이런 데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그냥 놔둬도 어떤 인위적인 의도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뭐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시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유리한 특성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추럴하게 그렇게 선택되어진다.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씩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뭐 치우지 말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래서 자연선택의 조건이요. 요게 이제 자연선택. 그럼 자연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데?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연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데? 먼저 첫 번째, 유전 가능한 특성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생물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인간이라는 종의 한 개체로서 태어날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의 그런 특성을 물려받겠죠. 유전 가능한 특성이어야지만이.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변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 둘밖에 안 낳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둘을 낳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낳으면은 그 자식들이 다 똑같나요? 붕어빵처럼 다 똑같나요? 사실 붕어빵도 만들려면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다 똑같지 않죠. 그러면은 부모님의 갖고 있는 유전 특성을 물려받았지만 그 개체들 안에 조금씩 다른 그런 타고난 특성이 그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유리한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그 특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약간 불리한 특성을 또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적응적일 테고 살아가는 동안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뭐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삶을 살겠죠. 같은 부모 아래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손자 또 그 다음 세대 저 입장에서 손자 또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저희 아버님 기준으로 하자면 4대 5대 6대 7대에서 계속 한 30년이 한 세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몇십 세대를 거쳐서. 그러면은 뭐 몇십 세대 하면은 30 곱하기 몇십 하면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런 100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 10만 단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그를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각 개체가 가진 그 특성이 위로 선조부터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녀석들은 살아가면서 더 오래 살면서 확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새끼를 낳을 확률이 있다는 거. 이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몇십만 년 흐른 후에 보면은 그 세대들 중에 그 선조로부터 유리한 특성을 물려받은 녀석들의 새끼들은 많이 있고 불리한 특성을 물려받은 새끼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죠. 어떻게? 유리한 특성은 널리 공유된다. 바로 유전과 변이와 적응성과 유공유라는 이 네 가지 단계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연선택되어서 길이는 목이 길고 또 뭐 원숭이는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진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특성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키가 크다, 머리가 노랗다, 뭐 눈동자가 어떻다, 목이 길다, 길 같은 경우에 어떻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것도 유전 가능하고 변이가 있고 그것이 적응적이라면은 그것이 널리 공유되어서 우리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자연선택의 결과로 진화의 산물로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선천적 적응 기제예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막연하죠. 제가 뭐
공차기를 잘 배우느냐, 피아노를 잘 배우느냐, 여러분처럼 이 심리학을 제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느냐, 그 배움만 해도 각각의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다 뭉뚱그려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러한 유전과 변이와 적응, 공유가 가능한 특성 중에 하나로서 그것이 자연선택되어서 나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때 인간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학습 능력, 그 기인 나름의 그들이 물려받은 학습 능력, 이러한 학습 능력 토대 위에 우리가 살펴볼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학습 심리학 전체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전체 그림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전달했다면 여러분 이런 예를 안 봐셔도 알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잘 전달 못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좀 복습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더 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신체적 특징도 유전되고 개체들마다 상이하고 그리고 그 신체적 특징 중에 어떤 것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하다면은 그 녀석은 좀 더 오래 살고 새끼를 더 많이 낳으면 그 새끼들은 그 어미를 닮아서 애비를 닮아서 또 그런 특성을 공유하겠죠. 바로 아까 유전, 그러니까 변이, 적응, 공유가 지금 신체적 특징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를 든 거예요. 자, 회색 가지 나방과 공해예요. 이 공해, 이것도 뭐 우리 인간이 공해를 일으키지 뭐 북극곰이나 그 뭐 아마존 밀림에 있는 뭐 원숭이 뭐 침팬지가 공해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인공적이게 여기는 것도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이에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여기 다른 이 회색 가지 나방이라는 이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예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지만 자, 회색 가지 나방과 공해 1850년 이전에는 회색 가지 나방이 밝은 색의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탐지하기 어려웠다. 옛날에 이 회색 가지 나방은 보통 밝은 색이었는데 변이가 있으니까 개체들마다 변이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키도 그렇고 얼굴 피부 색깔도 그렇고 같은 백인이고 뭐 황인이고 흑인이 하더라도 그게 색깔이 조금씩 변이가 있는 것처럼 회색 가지 나방이 대체적으로 밝았는데 그중에 조금 더 어두운 녀석도 있고 조금 더 밝은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주로 어디 밝은 색의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이 회색 가지 나방을 잡아먹는 녀석한테 눈이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두운 녀석들은 잘 잡아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변해요. 점점 공해가 심해져서 이 나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니까 그동안에 적응적이었던 이 밝은 색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회색 가지 나방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개체들은 오히려 이 대비가 높아서 이걸 잡아먹는 포식자한테 더 잘 잡아먹혀서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검은 색깔을 물려받았던 녀석들은 오히려 공해 이후에는 더 많이 살아남더라는 거. 자, 유전, 변이, 적응, 공해라는 변한 환경에 적응해서 그 특성이 아랫대에 쭉 공유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밝은 녀석이 자연 선택되고 이 녀석이 자연 도태되었는데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적응적 특성이 오히려 부적응적 특성이 되어서 얘가 자연 도태되고 얘가 자연 선택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금방 여기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죠? 공장에서 나오는 금댕이 나무의 색깔을 어둡게 만들자 한때 드물었던 검은 나방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선택에 의한 즉 선천적 적응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의 진화의 산물로서의 그런 특성이라는 것은 유전 가능하고 변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응에 도움되고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생존 번식에 유리한 그런 특성도 되지만 환경이 변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그리고 번식에 불리한 그런 특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적응이라는 것은 달리 하면 적응적 특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여있어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내가 과거에 적응적인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습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머물 수는 없죠. 계속 배워야죠. 왜? 예전엔 적응력이 있지만 이제 부적응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처럼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만 적응적이에요. 그때는 완전 뭐 진짜 일타 강사였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수업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수업을 할 수 없겠죠. 그게도 그대로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신체적 특징 하나 더 합니다. 예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딱 그려지도록 하려고. 자, 어두운 색의 도마뱀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지역에서 반면에 조금이라도 더 밝은 색의 도마뱀은 사막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 도마뱀이 색깔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미묘하지만 그 차이가 잡아먹는 녀석한테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잡혀 먹히느냐, 잡아 먹느냐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어두운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이 조금씩 긴 시간 동안 사막화가 되니까 사막은 좀 밝은 색이죠. 제가 뭐 사막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어두운 지역에서는 요런 녀석들, 즉 밝은 계통들이 많이 잡아먹혀서 밝은 녀석들 몇 마리 없었어요. 그래서 새끼란 새끼는 대부분 다 어두운 녀석이었어. 그런 적응이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신체 특징이. 그런데 이 환경이 점점 사막화되어서 밝아지니까 이 녀석들의 조상, 이 녀석들의 후손, 좀 더 어두운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잡아먹히고 그 숫자는 줄어들고 사막화가 다 되고 나니까 나중에 흰 녀석들밖에 없더라는 거.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었어. 환경과 타고난 특성이 마주쳐서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유전, 변이, 적응, 공유라는 이런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특성만 이 도마뱀 개체 안에 쭉 남게 되는 그 현상을 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선택 과정은 여러 세대에서 걸쳐나고 그렇죠. 한 마리가 사는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십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자연선택의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가 적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환경이란 변화와 뭐 이런 표현, 이거 일본 말인가요? 아다리가 될 때, 즉 뭔가 적응적이 될 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제가 수십억 년을 산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가 적응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종 단위에서 일어나는 적응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하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막에는 훨씬 더 밝은 색의 도마뱀이, 어두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의 도마뱀이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제 또 신체의 특징과 관련해서 자연선택이 어떻게 진화의 산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째 사람에게서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인간의 피부색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까지 뭐 도마뱀의 색깔이나 그 뭐 나방의 색깔 얘기했으니까 인간의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을 통해 인간이란 종도, 자, 종 단위에서 일어난다. 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니까 종 단위에서 일어난다. 인간이란 종도 특정한 환경이 요구하는 생존에 유리한 피부색을 갖게 되었다. 앞서 나방의 신체 특징, 색깔, 도마뱀의 신체 특징, 피부 색깔, 인간의 신체 특징, 피부 색깔에도 이렇다. 그것처럼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정신적이다, 또는 심리적이다 얘기하는 행동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된 예들을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이렇게 선천적 적응기제, 즉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행동의 선택이요. 아까는 신체적 특징의 선택인데, 자, 여기 보면 유전과 미료 학습이 내용이 뭐냐면은 쥐들을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 이렇게 쥐들이 아니죠. 넓은 공간에 이제 테스트할 때 한 마리씩 넣는데 넣어놓으면은 쥐들은 이 넓은 어떤 상자 공간, 예를 들어서 이런 방이라면은 이 중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안 다녀요. 구석으로만 다녀요. 불을 켜놓으면은 더더욱 그럴 거 아니라 불이 꺼져 있더라도 이 공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대각선 다니지 않아요. 걔네들은 잡혀먹는 피식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잡아먹기보다는 잡혀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석으로 다니는 이러한 특성 자체가 자연선택의 산물로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로로 돌아다니는 이러한 특성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쥐들마다 그렇게 어두운 곳을 찾고 이렇게 가장자리로 다니고 이런 특성들이 조금씩 또 변이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중간으로 한 번씩 지나가는 녀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으로 횡단하는 녀석들은 불안 수준이 낮은 녀석. 쉽게 얘기하면 제 표현을 하자면 용감한 녀석. 그리고 구석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구석에 계속 몇 시간이고 탁 웅크리고 녀석은 불안 수준이 높은 녀석에서 용감한 녀석과 불안한 녀석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쥐를 제가 한 몇십 마리 사와서, 그죠? 앙크수크 사와서 이런 행동 검사를 한동안 해보니까 이 녀석들은 구석에만 있는 경향성이 높구나. 불안한 녀석. 이 녀석들은 가로질러 가는 이런 행동들을 종종 보이거나 용감한 녀석. 이렇게 한 다음에 용감한 녀석은 용감한 녀석들끼리 짝짓기를 시키고 불안한 녀석은 불안한 녀석들끼리 짝짓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 낳겠죠? 쥐들은 또 특히 많이 나니까 낳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 이 새끼들을 또 여기에서 넓은 이 공간에서 그런 행동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녀석의 새끼들 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불안한 녀석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또 용감한 녀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불안한 녀석들을 짝짓기해서 또 새끼를 낳은 중에 그 새끼 중에 또 불안한 녀석을 또 가려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용감한 녀석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세대, 여기 보면 18세대라 나오는데 한 수십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불안한 조상의 새끼들과 용감한 조상의 새끼들의 행동 검사를 보여놓으니까 완전히 위에 선조들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더라는 거. 아까 나방의 색깔, 도마뱀의 색깔, 인간의 피부처럼 이러한 불안 또는 용감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 특성도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그러한 소위 심리적 행동적 특성도 이렇게 자연 선택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실험적 예예요. 요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자연현상에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왜? 아까 신체의 특징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못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우리에게 행동적 선택, 즉 자연 선택이 있다라는 예를 여기서 시험 예로 보여줍니다. 제가 뭐 이 그림에 해당하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구두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동의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 더 또 볼 거예요. 자, 인공선택. 조금 전에 그거는 이제 그 실험상에서 한 것이고, 요 인공선택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 뭐, 소, 한우, 맛있는 고기를 생산하는 소, 인공적으로 선택하죠. 즉, 인공선택, 달리면 선발육종이라고 이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말은 잘 달리고, 돼지는 더 살집이 잘 붙고, 맛있는 고기, 양은 양대로, 닭은 알을 잘 낳거나 아니면 뭐 우리 뭐 후라이 치킨 먹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 육질이 더 우리 입맛에 맞거나 개는 더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고양이는 더 반려묘로서 잘 친화적이고 한 이런 것들을 금방 봤던 그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아니 앞서 봤던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하듯이 인공 선택에서 즉 우리가 바람직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선발 육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얘네들이란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바람직함이 어떤 환경적인 조건인 거죠. 이 녀석들이 신체적이든 행동적이든 보여줄 적응성을 골라내는 어떤 환경과 같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환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선택해서 만든 것들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자연에서도 일어났고, 일어난 산물이 바로 우리,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특성이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행동 선택과 관련해서 아까 실험예도 보여드렸고, 요거는 선발 육종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또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또 행동 선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 선택의 예를 또 하나 보여드린다고. 이거는 오리지널한 이게 다윈이 있던 자료거든요.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갈라파고스 섬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가보니까 요 같은 핀치새라고 불리는데 요 녀석이 주둥이가 이렇게 다르더란 거예요. 신체 특징이 다르죠. 그런데 이 주둥이 신체 특징이 다름으로 해서 이 녀석들이 여기도 있네요. 이 녀석들이 먹을 수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호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부리가 다른 것은 신체 특징이 다른 것이고 어떤 음식을 선호하느냐 먹는 것은 행동적 특징이 다른 것이죠. 바로 신체적 특징과 행동 특징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그렇게 맞물려서 바로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물, 지금까지 동물 봤지만 말할 필요 없고 우리의 경우에도 신체적 특징과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선천적 행동 특징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주어졌고 그 중에 우리는 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행동적 특징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는 고전 조건 아니 도구적 조건 아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고 그 중에 일예로 수면 위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앉아서 이 글자 공부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자, 요것도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선천적 정기. 아까 진화 얘기했어요. 자연 선택은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앞으로 제가 말 중에 뭐 진화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진화라는 얘기 들어봤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전문가가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자연 선택 얘기했고 이제 진화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진화를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제 딱 개념 정의하는 거요. 한 개체군에서 아까 그랬죠.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는 한 마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개체 집단, 즉 종이에서 일어난다 했으니까 바로 한 개체군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빈도가 아까 나방 같은 경우에는 나방 색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색깔, 사람에게도 피부 색깔, 핀치색 같은 경우에는 불이, 쥐 같은 경우에는 불안 또는 용감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다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받는 특징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특성이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적응적인 특성이 어느 만큼 공유되느냐 그 말을 유전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 개체군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빈도가 세대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 아까 쭉 적응적인 것은 이렇게 몸에 공유한다 했죠. 그걸 진화라는 거. 그렇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뭐다? 자연 선택이다 해서 앞서 그런 예들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라는 말은 다윈은 처음에 진화라는 말을 설명 안 했어. 왜? 뒤에서 보겠지만 이 진화라는 말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진화를 진보라는 개념으로 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화는 진보가 아니거든요. 왜? 이제까지 얘기했듯이 이러한 자연 선택에서 진화라는 이런 현상이 변하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죠? 누가 어떤 목표를 두고 꾸준히 시행착오하면서 일어난 일이요? 아니죠. 그냥 놔둬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연히 개체가 가진 특성이 그 환경과 맞아떨어진다면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그 개체 집단 전체가 그것을 공유하는 이 과정이죠. 이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윈은 이 진화라는 용어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 진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쓰기를 굉장히 주저했었어요. 그래서 다윈의 오리지라는 표현은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쓰다가 뒤에 와서 뭐 스펜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동시대사인데 이 사람이 진화란 말을 쓰고 그 안에 진보라는 개념을 넣어서 정치, 사회, 경제학적으로 그 이런 개념들 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했었어요. 그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윈은 이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용어가 의미하듯이 바로 이 용어가 이 진화에 해당한 용어인데 진화와 이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이라는 다윈의 오리지널한 이 용어에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내추럴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저에게 신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변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보일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려받은 그 특성이 변하는 환경에도 적응적이라면 괜찮지만 부적응적일 수 있죠. 아까 나방의 색깔이 공해에 따라 어떻게 적응적이었다 부적응적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타고난 특성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변할 환경에 적응하려면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바로 후천적 적응기제, 파블로프 조건이나 도작적 조건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 적응기제를 알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이 나머지 아까 진보가 아니다. 진화는 그냥 끊임없이 변화일 뿐이다.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즉 개체 집단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새로움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죠? 뭔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시행착오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진화를 진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물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요즘은 제가 질문해 보면 드문데 예전에는 이게 진화가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손들고 그랬었어요. 자, 진화. 금방 말씀드렸죠. 진화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목표가 없다 했어. 지금 해변에 이 자갈들이, 그죠? 여기 물결이 이렇게 일 텐데, 여러분 가보시면, 여기는 좀 더 그린다면 이제 모래가 되겠죠. 여기 이제 자갈이 모래가 될 텐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될수록 자갈 커지고, 해변 나오면 할수록 이 굵기가 작아지죠. 누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정원사가 물속에는 큰 돌, 그다음에 중간 돌, 그리고 해변에는 모래 이렇게 딱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건가요? 정렬해 놓은 건가요? 아니죠. 이 돌들이 크기가 다르다라는, 즉 나방의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쥐들의 행동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또 신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사람들 간에 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것처럼 얘네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걸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여기, 중간 크기는 여기, 가벼운 건 여기, 모래는 여기 이렇게 정렬되더라는 거. 바로 요거는 지금 진화가 진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즉 종특성의 변화에는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필요하지 않다. 바로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진화하고 소위 계획, 의도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창조론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과 갈등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계관, 이 메커니즘, 이 관점 안에서는 제가 잘 설명드렸다면은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해변에 이렇게 자갈들이 펼쳐지는 것, 요걸 지금 진화가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는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 선택에서 진화의 산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행동들은 뭘까? 결국 그 행동들은 선천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이 되고 이제까지 얘기했듯이 진화의 산물, 여기 진화된 행동이라는데 달리 얘기하면 진화의 결과로 나한테 주어진 진화의 산물로서의 행동은 뭘까?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이 있죠. 금방 진화의 산물인 행동, 다른 진화된 행동,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행동 무엇인지 볼 텐데 그건 보나마나 뻔하죠. 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의 산물로 나한테 와 있으니까 그 행동은 어떤 행동? 진화된 행동은 어떤 행동? 진화의 산물인 행동은 어떤 행동? 뻔하죠.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죠. 적응적인 행동이죠. 그렇지 못했으면 벌써 뭐 다 자연도태되고 나한테까지 올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뭐 말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의미상. 자, 진화된 행동은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다. 즉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진화된 행동을 보잔 말이에요. 진화된 행동을 여기 학자들이 나누기는 반사 반응 또는 반사와 그다음에 뒤에 볼 텐데 전형적 행위 패턴 그리고 일반적 행동 특질 이렇게 나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학습 심리학 하려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뭐 필요한 것만 하자면 우리가 뭐 15초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만은 그 다 좀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려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낯설지만 반사니 전형적 행위 패턴이 일반적 행동 특질 이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뭐 이번 기회에 또 아시면 좋겠죠. 반사는 이미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홍채 반사. 뭐 불이 켜지면 우리 동공이 저려들어요. 불을 꺼보면 동공이 크죠. 왜? 적절한 빛이 눈에 들어가야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사를 하잖아요. 눈 깜빡임. 눈에다가 바람을 불거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깜빡거리죠. 재채기, 구토. 아, 술 많이 드시면 구토 나오죠. 이게 일부러 합니까? 아니죠. 위장에서 이 알코올을 소화시켰다는 너는 죽는다라는 그런 신호가 뇌에서 처리되어서 저절로 나타나는 구토 반사죠. 호흡 반사. 야, 이거 연세 드신 분 주무시다가 이 호흡 반사 잘 안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사라는 게 뭐요? 생존에, 번식에 중요한 적응적인 행동이니까 진화된 거예요. 지금 호흡 반사. 딴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생존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포유 반사. 아기 태어났을 때, 야, 너 엄마 젖 빨아야 돼. 가르칩니까? 여러분처럼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받아야지만이 엄마 젖을 찾아서 빠는 그런 반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애는 입술가에 뭔가 부딪히면 빨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포유 반사. 그리고 입안에 뭐가 들어가면은 엄마 젖이 아니라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저는 뭐 조카한테 장난 쳐봤나 저희한테 장난을 쳐봤는지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손가락 집어넣으면 엄청 세게 빨아요. 이거 반사죠. 뭐 의식적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된 상물로 그냥 선천적으로 이런 적응기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가르쳐야 되겠죠. 갓 태어난 애를 언제 가르쳐서 이걸 해요? 이거 가르치다가 애가 죽어버릴 텐데. 바로 이러한 특성이 바로 자연 선택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침부비 반사. 음식 먹을 때. 삼키기 반사. 연동 반사는 목구멍에 넣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 장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생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식에 중요한 그런 적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었는데 학자들이 보기에 아, 요거는
묶어서 우리가 반사라 부르자.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 친숙한 것, 생존과 번식에 정말 더 직결된다고 여기시는 것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진화된 행동 중에 요거와는 좀 달라서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형적 행위 패턴이에요. 이거는 뭐 고유명사니까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니까 제 이름처럼 외울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행위 패턴에는 돼지 코로 땅 파기. 왜 파죠? 먹을 수 있는 뿌리 식물 구하려고 돼지 코로 땅 파요. 요즘 돼지들 여러분 다 사육하는 돼지만 봤지만 그게 이제 자연에서 사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키우는 게 이제 아닌 녀석들은 이게 돼지 코로 땅을 파서 그 안에 뭐 줄 뿌리 식물들 그러니까 먹거든요. 거미 집 짓기. 왜 지어요? 곤충 잡아먹으려고 딱따구리 나무 쪽에 왜 쪼아요? 그 안에 애벌레 잡아먹으려고 고양이 등 구부리기 왜 해요? 자기보다 큰 녀석이 나타나면 자기가 도망갈 수 없을 때는 내가 더 크게 보여서 그 녀석들이 나한테 공격하지 못하도록 등을 이렇게 구부려 쓰는 몸집을 크게 보여요. 주원이 쥐 죽은 채 하기. 포식자 나타나면 아예 죽어버려요. 정말 생리적으로 죽어버려요. 왜? 그러면 그 포식자는 죽은 사체를 안 먹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심장이 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쥐는. 철새의 V자 영이. 철새들이 V자 그리면서 다 날아가죠. 그 날아갈 때마다 그 위치를 계속 바꿔요. 왜? 이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그 수천 킬로 날아가려면은 제일 앞에 쓴 녀석들이 끝까지 날아가면 그 녀석은 지쳐서 떨어지니까 바꿔요. 이거 배웠나요? 야, 너네 공기 역학, 기체 역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순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네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이러한 행동 특성들이 자연 선택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뭐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이니까. 그리고 수컷 공작 꼬리 떨기, 수컷 그냥 머리 박기. 이거는 뭐 다 짝짓기를 위한 그런 행동들이죠. 요 바우스의 집짓기, 요것도 짝짓기를 위한 행동이고, 연어회기, 그리고 갈매기, 알품기, 어미 참새, 먹이 개는 이런 것들은 새끼를 먹이는 것과 관련된 또는 번식과 관련된 행동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고 위에 것만 좀 설명드리고 밑에 거는 제목 말씀드렸는데 뭐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검색해 보셔도 되고 그냥 아랫부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시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 결국 뭐 먹고 사는 생존 문제 그리고 교미하는 번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중에 새끼를 기르는 문제와 관련된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진화된 행동은 번식과 생존에 적응적이다. 그중에 반사 반응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쓰는 학자들이 이걸 묶어서 전형적 행위 패턴이라고 그렇게 고유명사를 붙인 것. 자, 또 하나. 요건 왜 구별했냐면은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 행위 패턴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아까는 그 다 동물 얘기했죠. 우리 깜짝 놀라는 거. 뭔가 소리가 나거나 뭔가 어텐션을 해야 될 때 탁 방향 돌리는 것. 그리고 방어적으로 공격하는 것. 두려울 때 몸을 움츠리는 것. 이건 추워서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딱 얼어붙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 비명 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갖가지 표정을 보이죠. 그리고 싸우는 것, 우는 것, 하품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입안에 뭔가 유해하거나 역겨운 거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이게 영어 그대로 하는 리액션. 그리고 우리 입맛에 좋은 거, 달콤한 걸 먹을 때 야 맛있다, 야미 하죠. 바로 얌 반응. 요거는 번역이 따로 없어서 그대로 올렸거든요. 요걸 다 뭐예요? 결국 포식자로부터 내가 살아남는 생존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이고 결국 요것들은 뭐예요?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됐죠. 요것들은 바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 행위 패턴을 소개하려고 따로 다른 페이지에 옮긴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 특질. 그래서 진화된 행동은 반사,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 세 개로 나뉘는데 일반적 행동 특질은 유전적 요소가 있는 일반적 행동 경향성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 행동 특징 유전적 요소가 있다. 그럼 앞에서 반사 반응이나 뭡니까? 전형적 행위 패턴은 유전 요소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얘기하냐? 일반적 행동 특징이란 이 용어의 개념 정의를 제가 여기다가 올리면서 유전적 요소가 있다 얘기를 하고 그 유전적 요소는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경우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행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굳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 자체는 일반적 행동 특질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유전적 요소가 있는 일반적인 두리뭉실한 일반적인 행동 경향성을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 해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반사나 전형적 행위 패턴은 유전적 요소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우리 자연 선택할 때 맨 처음 시작했잖아요. 유전적 특성, 유전이 가능한 특성 그것들이 변이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적응적이냐, 공유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진화된 행동인 중에 반사, MAP, 반사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이니까 앞에 봤던 모든 것들이 유전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특질은 바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일반적 행동 특질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요소가 있고 이것들이 다 진화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외국어 학습하는 속도도 이것도 유전적 특질이 있는 진화된 행동적 요소에 포함되고, 범죄성, 독서장애, 사재기, TV 시청, 외로움, 신경증, 조울증, 불안장애, 아까 쥐의 경우에 뭐 불안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강박증, 흥분성, 불안 수준, 중독, 성행위조차도, 그리고 성정체감조차도, 성적 지향성조차도, 그리고 두려움, 공격성, 유순함, 이건 뭐 보통 심리학에서 다룬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 진화된 행동으로서 유전적 요소가 있고, 이것이 수십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변이와 적응과 공유 중에 나는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사 반응 MAP, 그리고 일반적 행동 특질, 그리고 죄송해요, 전형적 행동 특질, 그리고 일반적 행동 특질. 전형적 행위 패턴이죠.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반사,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에게서는 우리만큼 이렇게 다양하거나 종류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반사,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이렇게 갖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고, 요 위에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후천적 기제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있다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행동 특질은 지금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두려움과 유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얘기한 쥐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쥐들 개방장에 놔두면은 이 녀석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용감하다 또는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행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똥오줌을 어느 만큼 많이 싸느냐,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데, 요거 이제 쥐들이 두려우면 똥오줌을 많이 싸거든요. 그런 걸 측정하는데 바로 용감한 녀석들끼리, 그리고 불안한 녀석들은 불안한 녀석들끼리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여기 밑에 세대라고 나오죠. 9세대를 거듭해 보니까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에 비해서 용감함과 불안함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일반적 행동 특질을 보이더라. 그것이 바로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 실험으로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 자, 요거는 일반적 행동 특질 또한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자연선택의 한계입니다. 오늘 뭐 첫째 시간부터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는데, 자, 자연선택은 종의 변화에 적응한 기제라 했죠. 이거는 아까 첫 시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대지하지 못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 동안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그 시간 단위보다 짧은 급격한 변화에는 저 자신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가지고는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선택이 한계예요. 현재 살아있는 개체가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방 한 얘기죠. 왜 그렇죠?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변화는 어떻게 대처하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플러스 그 위에 바로 후천적 적응 기제를 통해서 우리는 적응해서 살아나간다. 바로 그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방의 경우에도 적응적인 특성이 부적응적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반 행동 특질 중에 광장공포증이란 것도 적응적인 특성이었다가 부적응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부적응적인 특성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적응적인 특성이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그냥 우주까지도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는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잡아먹히는 입장일 때는 아까 쥐들처럼 숲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다녀야지, 이게 확 튀어진 광장에 쩌벅쩌벅 걸어 다니다가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죠. 바로 그렇게 오픈된 곳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특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녀석은 적응적이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물려받아서 우리가 보여주는 현상이 광장공포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넣은 것은 일반 행동 특질도 유전적 요소가 있지만 환경의 변함에 따라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된 특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응적인 것이 아니다. 얘기 아까 나방과 관련해서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자연선택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게 뭐요?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거의 대부분 배울 후천적 적응 기제, 즉 학습, 구체적으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학습, 스키너가 유명한 도구적 학습, 그리고 반듀라가 얘기한다라는 뭐 관찰 학습,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걸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 학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학습 후천적 적응 기제에서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능력,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또한 진화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의 선천적인 특성이다. 그걸 진화된 수정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걸 그래서 학습을 다른 말로 진화된 수정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전문적인 별명이 되겠죠. 자, 학습은 개체의 생애 중에 일어난 변화에 대처하는 후천적 적응 기제인데,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진화된 수정 가능성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학습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자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더 폭넓고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서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뭐 시간이 10분이나 초과된 것 같은데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학습 심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째 고진 조건을 할 거예요. 그래 고진 조건을 하려면 아직까지 좀 많은 차시가 남았어요. 자, 이번 차시 이렇게 마시고 두 번째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